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준 이의 뒤통수를 친 사람의 끝을 목격한 30대 여자입니다. 크나큰 상처를 남겨준 그 사람은 바로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본색을 알게 된 그날은 정말 아직도 충격적입니다. 하필이면 그날 그 타이밍에 그 사건이 벌어질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날의 일로 전 더 이상 그분을 시어머니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자격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청주가 고향입니다. 아빠는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고 엄마는 시장 한켠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제가 어릴 땐 부모님 두 분 다 정말 바쁘게 일하셨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부모님은 저희를 챙기는 걸 잊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바쁠 땐 아빠가 바쁠 땐 엄마가 그렇게 저희를 챙겨주시며 두 분은 정말 열심히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성실한 두 분 밑에서 자라난 오빠는 청주에서 직장을 다녔고 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해 수도권에서 직장을 잡아 따로 독립해 살고 있었네요. 그러다 제 나이 20대 후반이 됐을 때 30대 초반이었던 오빠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새언니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두 사람은 서로를 정말 많이 아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그런 모습이 딱 저희 엄마 아빠를 닮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얼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제 나이 30살이 딱 됐을 때였습니다.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된 남편은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딱 부러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성격이 저와 잘 맞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만나고 나서 보니 너무나 사람이 착하고 배려심도 넘치는 거 있죠. 상대방을 잘 살펴주고 자리에서 먼저 챙겨주는 세심함도 있었네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연애하다 보니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실하고 착실하고 무슨 일을 하든 제대로 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전 마음이 더 깊어졌고 연애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다짐하고 나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집안 상황이었지요. 선우야, 사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네가 좀 놀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다니. 우리 부모님 이야기인데 너도 알겠지만 우리 부모님 2년 전 이혼하신 거 알지? 그런데 그 이혼 사유가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남편은 그렇게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 때문에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의 바람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한번 크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아버지가 자식들을 봐서 용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 더 있었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용서받으면서도 시어머니의 바람기는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2년 전 시아버지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생각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를 다 마친 남편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선우 너뿐 아니라 너희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의 이런 사정을 알았을 때 그걸 어떻게 볼까 걱정이 돼서 말이야. 어른들은 더 안 좋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하는 거야.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식의 부모를 골라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난 오빠랑 결혼하는 거지 오빠 집안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런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커준 오빠 보면 우리 부모님도 분명 기특해하고 좋아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불안해하면서도
그래도 한결 마음이 편해진 것처럼 보였던 남편을 보며 얼마나 짠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속으로 어찌나 걱정을 많이 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사람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각자 따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먼저 시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시아버지는 은퇴한 전기 기술자셨어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무뚝뚝하거나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처음 딱 뵙는 순간 남편이 시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구나 바로 알 수 있었지요. 정말 너무 인상이 따뜻하고 좋으셨거든요. 식당에서 뵀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음식을 챙겨주며 이것저것 먼저 물어봐 주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절 배려하고 잘 챙겨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우리 아들 잘 봐줘서 고마워. 우리 재현이가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네.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 한마디가 정말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아버지를 닮고 싶어 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솔직히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시어머니의 나이가 50대 후반이었는데 막상 뵈니 그 연세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새빨간 립스틱에 단정하게 차려입은 치마, 굽있는 구두까지 굉장히 세련되고 멋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꾸미시지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걸리는 게 있었다면 시어머니와 남편의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더 살갑게 대하셨고 남편에겐 정말 눈치를 많이 보며 어색하게 대하시더라고요. 뭔가 두 사람 사이 복잡한 그런 감정이 있구나 싶었지만 남편에게 들었던 사건도 있으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전 양쪽 집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정말 알뜰살뜰하고 다정했습니다. 연애 때보다 더 절 많이 생각해 주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나 간단하게 먹을 걸 챙겨줬었고요. 솔직히 전 일반 직장이지만 남편은 경찰이라 쉬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 오면 집안일도 기꺼이 나눠서 하고 저를 위해 주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한테 오는 연락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전화하셨네요. 아, 죄송해요. 제가 회의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아서요. 그런데 어쩐 일이셨어요? 아, 그게 선우야. 혹시 바쁘지 않으면 한 5만 원 정도만 나한테 보내줄 수 있니? 아이고, 내가 지금 나와 있는데 깜빡하고 카드를 안 가지고 나왔지 뭐냐. 급하게 낼 돈이 있는데 말이다. 나중에 내가 만나면 꼭 주마. 아, 그러세요? 네. 그럼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낼게요. 처음엔 급하다는 말을 저도 바로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3만 원, 또 한 번은 5만 원. 매번 다른 이유로 급하게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값이니 교통비니 점심값니 이러면서 보내달라 하시는데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제가 어떻게 안 보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니까 저도 슬슬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결국 이 사실을 남편이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확 굳더니 저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 입장에선 난감하고 거절도 못했을 텐데 어머니가 직접 연락을 했었구나. 난 정말 몰랐어.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긴 뭐 큰 금액도 아니고 어머님 필요하시다는데 안 보낼 수도 없었어. 앞으로는 절대 엄마한테 돈 보내지 마. 알았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언제든 나한테 먼저 말해줘. 꼭 그래야 돼. 사실 그땐 남편이 왜 그렇게 저한테 신신당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큰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선 생활비가 부족해 저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걸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 싶더라고요. 단지 시어머니의 잘못으로 이혼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미운 마음이 들어 딱 잘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싶더라고요. 제게 그렇게 신신당부한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희 힘들게 하실 건데요? 아버지랑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충분히 받으셨잖아요. 그 돈은 도대체 어디다 쓰신 거예요? 설마 그 상간남한테 다 갖다 바치신 거예요? 어떻게 뻔뻔하게 그 돈을 그렇게 쓰시고는 저희 아내한테 자꾸 연락을 하세요? 앞으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돈 필요하면 직접 일하고 버시라고요. 아셨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화내는 남편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상처를 입었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한 표정을 짓는 남편을 보며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대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정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간간히 남편과 서로 안부를 묻곤 했던 것 같은데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러다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무렵입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병원에서 진단받은 서류까지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진단서가 딱 찍혀 있는데 그걸 본 순간 진짜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나 충격적인데 남편은 오죽하겠습니까? 남편도 깜짝 놀라 바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보자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덤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놀란 저희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셨던 건지 저희더러 초기니까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그래도 시어머니가 엄마구나, 아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무리 초기라도 솔직히 암이라는 게 쉬운 병도 아닌데 저렇게 덤덤히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필요한 게 없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부탁을 하나 꺼내시는 게 있었네요. 있지. 실은 내가 보험도 다 해약하고 돈도 많이 없고 뭐 그동안 일하면서 그래도 간간히 내 생활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치료받다 보면 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인데 한 1,000,000원만 좀 빌려줄 수 있니? 1,000,000원이요? 좀 너무 부담이지. 뭐 가능하면 빌려주고 아니면 괜찮다. 힘없이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본 순간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남편을 보니 내심해드리고 싶은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1,000,000원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에 살고 있던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누이도 소식을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나니 시누이 목소리가 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새언니, 혹시 언니랑 오빠도 엄마한테 1,000,000원 드린 거 아니죠? 그죠? 네? 아가씨가 그걸 어떻게, 오빠가 말했어요? 아, 진짜 엄마도 정말 아니. 저한테도 엄마가 1,000,000원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진짜 저도 엄마가 암인 줄 알고 실은 하도 이상해서 제가 엄마 뒷조사 좀 해봤어요. 아프다는 사람이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정말 암이 아니래요.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 시누이의 말에 정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암이 아니라니. 그럼 왜 그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던 남편은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란 이야기와 함께 완전히 차단해버렸죠.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며 몸이 안 좋아 일을 못하다 보니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끊어버렸어요. 그날 남편은 밥도 못 먹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그저 조용히 옆에서 위로해줬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거의 연을 끊은 채로
남편과 전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1년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들리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딱 결혼한 지 1년이 좀 지나고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임신을 한 거였어요. 남편과 전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서로 얼싸안고 울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이었으니 너무 행복할 수밖에요. 친정 부모님도 시아버지도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오빠, 새언니, 그리고 시누이도 전화가 와서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임신 기간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출산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흔히 난산이라고 하죠. 몸은 태어날 준비가 되었음에도 아이가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았는지 내려오질 않아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나왔던 것 같네요. 아이를 낳고 전 온 힘이 빠져 순간 정신을 잃었고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땐 남편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들어보니 출혈이 잘 잡히지 않아 좀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나 당신 이대로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정말 미안해. 여보, 난 괜찮아. 울지 마. 여보, 제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남편을 보며 제 출산이 힘들긴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출산 때문이었는지 이후에 산후조리도 수월하지 못했네요. 그렇게 바라던 아이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하니 제 자신이 너무 싫고 괴롭더라고요. 남편도 일을 해야 하니 남편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전 그렇게 소가리만 하다 우울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겨우 힘겹게 육아를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서 혼자 집에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그때 올 사람이 없을 텐데 누구지 하고 인터폰으로 봤더니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순간 문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 전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큼지막한 냄비를 들고서 계시더군요. 어머님? 아니, 어떻게 여길? 출산했다는 소식. 내가 뒤늦게 들었어. 미역국이라도 좀 끓여다 주고 싶어. 이렇게 끓여왔다. 그래, 밥은 잘 먹고 있니? 산후조리를 잘해야 나중에 탈이 안 나. 이거 놓고 갈 테니까 두고두고 먹어. 어머님, 감사해요. 아니, 일단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이거만 딱 주고 가려고. 그럼 몸조리 잘하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정성껏 미역국만 내어주고는 서둘러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네요. 그 다음엔 아예 반찬을 문 앞에 두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벨도 안 누르고 그냥 슬쩍 놔두고선 저한테 메시지만 보내오시더군요. 그게 한 며칠 계속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은 시어머니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몇 번 거절하시다 결국 들어오셔서는 처음으로 손주를 보셨고 그날은 같이 밥도 드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집안일도 도와주고 설거지까지 다 해주셨네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주시니 전 너무 좋았습니다. 몸도 회복이 덜 됐고 아이 보느라 집안일도 밀려있고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친정은 청주라 매번 저희 친정 어머님이 오실 수도 없을 뿐더러 아빠는 퇴직하셨지만 엄마와 같이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느라 늘 바빴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의 잠깐의 도움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남편에겐 시어머니가 오고 간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별말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불편하진 않은지 제 걱정만 하고 불편하면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언제든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집에 또 반찬을 챙겨주러 오셨다가 남편과 마주치게 된 겁니다. 남편은 표정이 바로 굳더라고요. 도대체 여기 자꾸 왜 오시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해서 무슨 수작을 부리시려고 또 오시냐고요. 재현아, 아유,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뭐가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며느리 산후조리도 좀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는 거야. 앞으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오지 마세요. 재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손주가 생겼는데 할머니로서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냥 가끔 이렇게 손주 보러 오고 싶어서 그래. 한 번만 네가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는데 남편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남편의 팔을 살짝 건드리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지갑에서 뭔가 꺼냈어요. 그러더니 한 10만 원 정도를 쥐어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셨으니 가실 때 택시라도 타고 가세요. 오늘은 그냥 가시고 다음엔 연락 좀 하고 오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고 남편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창문으로 시어머니가 걸어나가는 걸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하던지요. 아무리 모진 마음을 먹어도 제 눈앞에서 울며 매달리는 사람이 어머니이니 남편의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자신의 엄마가 한심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양가 감정이 들겠구나 싶었습니다. 저한테도 어떻게 말도 못하고 혼자 그렇게 마음을 사귀고 있는 게 보이니 남편이 참 안쓰러웠어요. 그 후로 조금씩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횟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셨는데 제가 먹고 싶다고 하면 뭐든 해주셨어요. 아이도 정말 살뜰하게 잘 봐주셨고요.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은 저도 좀 쉬라고 하시곤 집안일까지 싹 다 해주시곤 했습니다. 저녁엔 남편 반찬까지 다 차려놓고 가시는데 식사하고 가시라고 해도 늘 괜찮다고 거절하시고는 황급히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 눈치를 보셔서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마주칠 때마다 표정이 굳었었는데 그래도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조금씩 눈이 녹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저녁을 드시고 가시라고 했더니 남편이 밥을 먹고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으셨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육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제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팠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걱정되셨는지 저한테 먼저 육아를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선우야, 내가 아이는 낮 동안 봐줄 테니까 너도 좀 쉬고 몸 관리도 하고 그러는 건 어떠니? 어차피 난 지금 일도 안 하고 있고 시간도 많아. 내가 가끔씩 오며 보니까 네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너만 괜찮다면 내가 아이를 좀 봐주고 싶은데. 어머님, 저야 너무 감사드리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고 말고 내 손주인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네가 건강해져야 가정도 편안하고 좋아지지. 시어머니의 말에 전 참 좋았지만 사실 남편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며 선뜻 결정을 못하는 게 보였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한 1년 정도 우리의 돌 될 때까지만 부탁드리면 어떨까? 당신도 알겠지만 내 몸이 괜찮은 게 아니잖아. 당신도 걱정돼서 휴직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어머님이 오셔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당신 정말 괜찮겠어? 불편하지 않겠어? 아이, 불편하긴. 솔직히 지금도 어머님 오시면 내가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 당신만 괜찮다면 난 어머님 오시는 거 좋아. 그러자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봐주기로 한 후 저희는 육아 도움에 대한 비용을 드리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시더군요.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염치로 돈을 받아. 그저 손주 보는 것만으로도 난 감사하지. 아유, 괜찮아. 안 챙겨줘도 돼. 어머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아이 봐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럼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해서 받으세요. 아유, 진짜 괜찮다니까. 괜히 미안해서 그러지. 계속 눈치 보며 거절하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덤덤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냥 얘기하세요. 솔직히 얼마 원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아이, 그럼 한 50만 원만 챙겨줄 수 있을까? 50만 원이요? 아, 그래도 어머님 생활비 하셔야 되니까 80만 원으로 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매달 80만 원을 드리기로 하고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시면서 전 너무 편해졌죠. 집도 깔끔해지고 밥 걱정 없이 차려주시는 밥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고 아이도 얼마나 잘 봐주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도 그게 느껴졌는지 전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가끔씩 시어머니는 좀 일찍 댁으로 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표정이 좋아 보여 여쭤보면 확실히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왠지 만나는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오늘 옷도 그렇고 오늘따라 엄청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어디 가시는 거죠? 아유, 참. 아이 뭘 물어. 부끄럽게. 아니, 내가 남자친구 좀 만나러 가려고. 아유, 손주 보는데 미안하다. 오늘만 좀 일찍 나가마. 아, 아니에요. 어머님도 당연히 어머님 시간 있으셔야죠. 편하실 때 가보세요.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요. 어머님 표정 보니 좋은 분 만나셨나 봐요. 아, 응. 근데 아들한테 비밀로 해줘. 알았지. 또 내가 남자친구 만난다고 하면 걔가 실망할까 봐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사실 시어머니도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것도 아니고 이혼한 지도 꽤 됐으니 남자친구 만날 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신 거라 남편에게 말을 꺼내시는 게 껄끄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만의 비밀로 남편에게 전 그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서서히 친해지고 가까워지며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풀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의 돌이 가까워질 무렵 약속했던 기간에 끝이 보이고 있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날엔 전 용돈을 좀 더 두둑하게 챙겨드렸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시어머니도 종종 얼굴 보러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자주 오시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안부 전화도 하고 한 번씩 집에 오셔서 손주 얼굴도 보시며 가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아이 돌잔치를 할 때가 됐고 저와 남편은 정신없이 준비를 하게 됐어요. 양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연락도 돌리며 그렇게 돌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돌잔치 당일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시누이는 돌반지도 직접 해서 줬고 남편 직장 동료인 경찰분들도 바쁜 와중에 오셔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제 전 직장 동료들도 와서 참석을 하고 시아버지와 저희 부모님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죠. 그렇게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무사히 저희 아이 돌잔치를 마치게 됐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나니 정말 녹초가 되더라고요. 다음 날도 피곤함이 정말 가시질 않는 겁니다. 심지어 돌잔치 이틀 뒤 저희 해외여행까지 잡혀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잡아둔 친정 부모님과의 여행이었답니다. 오빠네와 저희 부부, 가족,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다 같이 여행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오빠가 청주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올라오기로 하고 저희 부부는 일찍 아이를 데리고 공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가 끝나자마자 여행 준비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네요. 그런 와중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사실 돌잔치에 시어머니가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애미야, 돌잔치 끝냈니? 힘들지? 너 내일 바로 여행 간다며. 그래. 준비는 잘하고 있어? 아, 네. 어머님 일정을 너무 빠듯하게 잡았나 봐요. 그래도 준비는 다 했어요. 그래. 아유, 고생 많았다. 여행 잘 다녀오고 그래. 몇 시쯤 나가니? 아무래도 아침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 올라오시면 좀 이른 시간일 것 같아서요. 미리 공항에 가서 밥도 먹고
여유롭게 있다가 가려고요. 그래, 잘 다녀오고 재밌게 놀다 와. 다녀와서 또 보자. 그렇게 그날의 통화는 아주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갖고 제게 전화를 했는지도 그때는 몰랐죠. 여행 당일 저희는 새벽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 짐도 챙겨야 하고 제 짐도 챙겨야 하고 청주에서 부모님이 우리보다 일찍 도착하실 수 있으니 우리도 일찍 나서야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 아이까지 다 챙겨서 출발했는데 공항에 딱 도착했을 무렵 제가 가방을 더듬다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겁니다. 어? 여보? 자, 잠깐만. 왜? 무슨 일 있어? 아, 여보, 어떻게 하지? 나 여권을 놓고 온 것 같아. 작은 가방에 넣어뒀는데 그 가방을 그냥 안 들고 왔나 봐. 그래? 잠깐만. 아, 일단 지금 시간 넉넉하니까 집에 갔다 오자. 형님 도착했다고 하셨지. 차 빌려서 집에 얼른 갔다 오자고. 너무 정신이 없던 나머지 전 따로 챙겨둔 작은 가방을 그만 깜빡 잊었던 거였어요. 시간이 촉박하면 모를까 다행히 여유롭게 공항에 도착한 덕분에 집에 다녀올 시간이 있었지요. 일단 도착해 있던 오빠, 새언니, 부모님께 저희 아이를 맡기고서 저와 남편은 오빠 차를 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얼른 집에 가서 여권 가방 가지고 나와야겠다는 생각만 했네요. 그렇게 집에 딱 도착하고서 현관문을 연 순간 문 앞에 놓인 신발을 보고 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신발이 정말 낯이 익었거든요. 바로 시어머니의 신발이었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 신발이 여기 왜 있지? 하는 순간 거실로 누군가가 황급히 나오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그러더니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어머님?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오늘 저희 공항 일찍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너희 공항 간다길래. 아니, 돌잔치 끝나고 시간이 없었다면서 내가 혼자 집도 좀 청소해놓고 너희 와서 바로 먹을 반찬도 좀 해놓으려고 깜짝 선물해놓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딱 이렇게 왔네? 네? 아니? 그래도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떨리고 있는 겁니다. 표정도 이상하고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바라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가방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큼지막한 에코백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잔뜩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남편은 저와 대화를 나눈 시어머니 뒤로 하고 안방으로 슬쩍 들어가 뭔가 확인하더니 이내 밖으로 뛰어나와 갑자기 에코백을 낚아챘어요. 그리고선 그대로 바닥에 쏟아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말릴 새도 없이 물건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는데 전 그 쏟아진 물건들을 본 순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물건들은 바로 저희 아이 돌반지와 봉투들이었답니다. 사실 돌잔치가 끝나고서 정신도 없었지만 바로 여행 준비를 하느라 돌잔치 때 받았던 돌반지며 축의금 봉투들도 다 정리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제야 생각이 난 게 전날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이었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통화하며 저희가 은행에도 갈 시간이 없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재현아, 그게 말이야.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손주 돌 때 받은 돈이랑 돌반지, 그거 가지고 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남편이 소리를 치자 시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지 꿈인가 싶을 정도로 눈앞에 벌어진 이 장면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재현아, 자, 잠깐만. 내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래. 아니, 내가 다 설명하마. 다 얘기할게. 급해요? 뭐가 급한데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손자 돌반지까지 가지고 가냐고요.
도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하세요? 도대체 왜요? 재현아, 미안하다.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하다. 남편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던 남편은 그대로 핸드폰을 들더니 이야기를 했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세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희 당장 신고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서 귀중품 훔치려고 한 거. 저 신고하겠다고요? 아이고, 신고라니. 재현아,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다오. 그래도 내가 네 엄마지 않니? 엄마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 재현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이거 놓으세요. 대체 어쩌자고 이런 짓을 벌이세요? 도대체 아들을 어디까지 무너지게 하시려고 이러시냐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을 했고 남편은 울부짖으며 화를 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남편의 그 참담한 표정을 본 순간 제가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의 표정을 알지 못한 채 시어머니는 내내 바닥에 엎드려 빌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뿌리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바짓가랑이를 잡고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마치 지금껏 시어머니가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셔도 이젠 소용없어요. 도저히 어머니 용서해드릴 수가 없네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다신 두 번 다시 우리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일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세요. 당장 재현아, 미안하다 못 나가시겠어요? 제가 내보내드리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집 밖으로 나간 시어머니는 터벅터벅 아파트 밖으로 향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뒷모습을 지켜보다 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남편의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더군요. 전 아무 말 없이 여권 가방을 챙겼고요. 솔직히 이대로 여행을 가는 게 맞나 싶었어요. 남편에게 조심히 물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가방을 챙긴 절 보더니 어색하게 웃고선 절 데리고 다시 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걸 당하게 해서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여보, 당신이 왜 미안해? 당신 미안할 게 뭐가 있다고. 여보, 당신 많이 힘들 텐데 여행은 그냥 안 가도 돼. 괜찮아, 아니야. 그럴 수 없지. 가야지.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애초에 엄마라는 사람 믿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우리 아버지 평생 일한 돈도, 내 알바비도, 동생 알바비도, 명절 용돈도 죄다 뜯어간 사람을 내가 뭘 믿고 또 받아줬는지. 그런 사람인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또 믿었어. 다 내 잘못이야. 당신한테 정말 너무 미안하다. 그 와중에도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남편을 보는데 그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렸습니다. 이 사람의 심정은 오죽할까 싶어 더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남편 손 위에 제 손을 얹어 어떻게든 기운을 주고 싶었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친정 부모님과 오빠네가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빠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다. 아니, 우리 사위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우리 딸이 뭐라고 하기라도 한 거야? 이놈의 녀석, 왜 우리 사위한테 뭐라 그랬대? 아, 아닙니다, 아버님.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죠? 아, 빨리 들어가시죠.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짐을 드는데 전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네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으려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여웠는지 모릅니다. 여행 내내 남편은 저희 부모님도 잘 챙기고 오빠, 새언니와도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저한테도 힘든 티 내지 않으려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아무 말 없이 안아줬습니다.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내 웃고 있는 남편이 정말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저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시어머니를 신고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부모 자식 간의 신고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남편이 제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알아보니까 형법 제328조 1항에 친족상 도래라는 게 있대.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혹은 동거 친족 이런 사이에 재산범죄가 일어나면 형을 면제한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처벌이 안 된다는 거야. 2024년 6월 27일에 헌법 불합치 결정은 났다던데 지금으로선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다더라고. 거기다 이번에 미수에 그쳤으니까 그렇구나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당신 뜻대로 할 테니까. 여보, 당신은 며느리니까 아마 당신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렇게 하자. 그게 낫겠어. 이젠 정말 끝을 내야지. 전 그 순간 남편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정말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더군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부모를 신고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울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이 이야기를 통보했습니다. 강도 미수로 신고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계시고 각오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벨을 누르는 소리에 인터폰으로 봤더니 현관 앞에 서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오더니 남편에게 사정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신고라니? 아니, 신고하면 난 어떻게 살라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짜로 가지고 간 것도 아닌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정말 신고해야 네 마음이 편해지겠어? 도대체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이미 재산 분할도 다 받으셨고 그동안 저희가 용돈도 챙겨드리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 돈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런 짓까지 하신 거냐고요? 똑바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실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카드값도 못 내고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서 그냥 조금만 도와주고 싶었다. 근데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도와주겠니?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나던 그 남자친구를 도와주려고 손주의 돌반지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니 눈앞이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기가 막혀 하더니 물었어요. 만나는 사람이요? 설마 어머니, 그 상간남, 그 아저씨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재현아,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내 마지막 사람이다. 처음엔 그랬지만 우리 잘 만나고 있어. 뭐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 남자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아버지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요. 저희 집안을 풍비박산 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떻게 이혼하고서도 계속 만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럼 지금까지 재산 분할한 것도 다 그 남자한테 줬던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 남편은 이내 팔목을 붙잡고 현관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아직도 자식들한테 상처 준 죄책감에 살고 계세요. 아세요? 어머니 때문에 평생 그 힘든 일 하면서도 처자식 먹여 살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만 하시다. 지금은 저희한테 미안해하면서 사신다고요. 아무 잘못도 안 하신 아버지가 그런데 정작 집안을 망친 어머니는 죄책감 하나 없이 그 자식 만나고 다니면서 돈까지 퍼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자식을 둔 어머니예요? 어떻게 자식을 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재현아,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럴게. 그 지긋지긋한 말. 저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고 또 잘못 저지른 적이 한두 번이에요. 다신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정말 어머니라면 지긋지긋합니다. 하늘나라 가시더라도 우리 안 갈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 얼굴 안 본다고요. 저희한테 이제 어머니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장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고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한참을 서서 우는 것 같더니 이내 발길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정말 착잡한 표정으로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였어요. 남편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옆에서 지켜본 저도 이렇게 충격적이고 괴로운데 남편은 더 심하겠구나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 결국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사건을 만들어 시어머니와 뭐라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남편에겐 또 다른 고통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대신 이번엔 완전히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뿐 아니라 시누이 역시 소식을 듣고 완전히 차단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스스로 모든 가족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얼마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더라고요. 전 차단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는지 그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였죠. 그 상간남과는 결국엔 헤어진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나올 돈이 없으니 떠났던 거겠죠. 지금 시어머니는 나이가 있어 마땅한 일을 하기도 힘들어 겨우 잡비를 하며 살고 있다더라고요. 내가 이런 부탁하는 거 염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딸 한 번이라도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나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래. 죄송하지만 지금 이 상황 만든 건 어머님이세요. 가족들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더는 어머님 연락 못 받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진심을 다하셨어야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전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대로 한동안 연락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종 시아버지를 찾아뵙고 아이도 보여드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만날 때마다 손주를 정말 아끼고 예뻐해 주시는 시아버지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드실 것 같아 영양제도 보내드리고 먹거리도 보내드리는데 그때마다 시아버지께서 늘 고맙다고 연락을 해주십니다. 남편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저와 아이에게도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친정에도 남편이 얼마나 잘하는지 저희 부모님이 우리 사위 하면서 많이 아껴주신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보며 두 팔 벌리고 달려가는 우리 아이, 남편이 번쩍 들어 올리며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게 진정한 가족이고 사랑이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행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건 시어머니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을 배신한 대가는 결국 고독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전 오늘도 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남편을 기다리며 이 사연을 썼습니다. 남편의 상처가 아물 수 있게 제가 곁에서 더 응원하고 보듬어 주려고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신가요? 전 당연히 저희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소중할수록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사람들 꼭 끝까지 잘 붙들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